어느 수십억대 자산가의 대저택에서 맞이한 아침이 악몽으로 변합니다. 어린 아들이 갑자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의사들이 불려오고 공황 상태에 빠진 집안에서 누구도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조용한 가사도우미 한 명이 들어와 모두가 놓친 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녀가 밝혀낸 사실에 온 집안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서 우리를 보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그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 김씨 가문의 대저택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드러운 카펫 위에는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어 최근까지 아이가 이곳에서 놀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살 배기 김민우는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껴안은 채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의 아버지이자 엄청난 부자인 김도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위해 아들을 부드럽게 깨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졸린 미소나 하품 정도를 기대했지만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연 씨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그 다음엔 조금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민우를 깨우려 했지만 아이는 완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 씨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느꼈던 평온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움직이면 아들이 깨어날까 싶어 민우를 팔에 안았지만 아이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공포에 찬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저택의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김도연 씨는 놓칠세라 민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불안정해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출산 중 사망했던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 고통, 그 무력감이 지금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외아들, 민우가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퍼져나가자 개인 의료팀이 신속하게 호출되었습니다. 몇 분 안에 그들은 장비를 들고 거실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민우를 눕히고 활력 징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그들 옆에 서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괜찮은지 계속 물었지만 아무도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심각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사용해 의식의 징후를 스캔하고 확인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숨죽인 채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기를 바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는 김도연 씨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민우가 눈을 뜨고 다시 웃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직원들이 방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장 어린 하인들조차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도연 씨는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민우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깨어나달라고 애원하며 장난감, 여행,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 씨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력한 억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통받는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의료팀은 계속해서 작업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입 밖으로 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 씨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사 도우미 중 한 명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고함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김도연 씨가 울고 있고 의사들이 민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아라. 이 집안에서 수년간 일해온 조용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김도연 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가슴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그 다음에는 손목의 맥을 짚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혼란스럽고 절박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의사들도 그녀를 발견했고 그중 한 명이 물러서라고 요청했지만 최아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최아라가 다음에 한 말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잠시 멈추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던 김도연 씨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처럼 보이지만 잠이 아닌 상태를 말입니다. 그녀는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우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였습니다. 김도연 씨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최아라의 차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녀가 민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했습니다. 최아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이의 이마에 양손을 얹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녀는 자신감에 차 보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최아라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몇 초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누구에게도 의미가 통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두려움과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최아라는 눈을 뜨고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 잠깐 민우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너무나 미미해서 최아라와 김도연 씨만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최아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처음으로 아주 작은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조용한 가사 도우미 최아라를 마치 그녀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아라였습니다.
그녀는 김씨 저택에서 일한 지 겨우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닥 쓸기, 방 정리, 가구 닦기, 그리고 가끔 주방이 바쁠 때 돕는 등 간단한 청소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최아라는 결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찍 와서 조용히 일하고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말을 많이 섞지 않았고 대화에 끼어드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혼자 지내는 조용한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배경도, 눈에 띄는 인맥도 없었고 어디 출신인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작은 원룸에 살았고 매일 아침 같은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최아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사치와 소음, 그리고 자신을 거의 쳐다보지 않는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찬 큰 집의 또 다른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김씨 저택에 누구도 몰랐지만 최아라는 한때 의료계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택에 오기 몇 년 전, 그녀는 번화한 동네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응급 상황을 처리하고 의사를 돕고 환자를 관찰하며 힘든 순간에 사람들을 돌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여동생이 바로 그 병원에서 사망한 후 끝났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료사고, 실수였습니다. 최아라는 그 충격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을, 의사들을,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유니폼을 입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 시절의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의료 분야 밖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병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병원도, 의약품도, 아무것도. 이제 김씨 저택, 소파에 생명 없는 아이와 공황에 빠진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서자 최아라 내면에 무언가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녀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부 사항을 포착했습니다. 의료팀이 검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민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계들은 소음을 냈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김도연 씨는 아무런 실질적인 답도 얻지 못한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아라는 기계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꾸준한 리듬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호흡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했지만 일정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창백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외상을 보여줄 멍이나 베인 상처, 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일반적인 의료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최아라는 이전에 너무나 많은 실제 응급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번 상황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간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간호조무사가 아니며 이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잠자코 있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라고 말할 때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이곳은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아라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처럼 행동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들이 멈춰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약하지만 꾸준한 호흡, 외상 징후 없음,
열 없음, 비정상적인 심박수 없음. 그녀는 이것이 발작이나 혼수 상태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김도연 씨는 절박했고 누구의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들에게 그녀의 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최아라는 몸을 숙여 민우의 가슴과 손목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상태로 눈을 집중한 채 아이의 상태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전날 밤 무엇을 먹었는지, 최근에 아팠는지, 혹은 이상한 것을 가지고 놀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아라는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넘어지지도 머리를 부딪히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잠든 방은 깨끗했고 잠겨 있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최아라는 저택에 벌레 퇴치 스프레이를 뿌렸거나 새로운 화학약품으로 청소했는지 물었습니다. 한 하녀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틀 전 놀이방에 더 강력한 제품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최아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어제 그 방에서 놀았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예였습니다. 최아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제품의 라벨을 달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라벨이 도착하자 최아라는 성분을 읽었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학물질 중 하나가 민감한 어린이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최아라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민우가 독성 반응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그의 신체 기능을 멈추게 할 만큼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화학물질로 유도된 수면 상태. 그것이 낮은 심박수, 약한 호흡, 그리고 다른 증상이 없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라벨을 다시 보고 그러고 나서 민우를 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아라는 자랑스러워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특정 해독제가 있는지 또는 그의 몸에서 화학물질을 씻어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치료를 준비하러 달려갔습니다. 김도연 씨는 최아라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그저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알아챈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칭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이가 괜찮기를 바랐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최아라는 한쪽 구석에 서서 지켜보았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집중해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도연 씨는 계속 민우의 손을 잡고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몇 분 후 아이의 눈꺼풀이 움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고 느린 숨이 그의 입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더 강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숨을 헐떡이며 최아라를 불렀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서서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의사들은 민우가 치료에 반응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났습니다.
김도연 씨는 최알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돌아섰지만 그녀는 이미 배경 속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그녀는 다시 보이지 않게 녹아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누구도 그녀가 한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아라는 감사나 인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지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민우 사건이 있기 며칠 전, 김 씨 가족은 그를 돌볼 새로운 간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가족이 수년간 신뢰해온 한 개인 병원의 추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자격증, 정중한 태도, 그리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이었고 항상 하얀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었으며 어딜 가든 클립보드를 들고 다녔습니다. 김도연 씨는 별다른 질문 없이 고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민우가 최고의 보살핌을 받도록 애쓰고 있었습니다. 집안 직원들은 박혜진을 금방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말했으며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좋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민우도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게임을 하고 음식과 약에 대한 엄격한 일정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아라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박혜진을 처음 봤을 때 그녀의 모습에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최아라를 신경 쓰이게 했지만 그녀는 그 기억을 바로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며칠 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어디서 그 얼굴을 봤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기억해냈습니다. 몇 년 전 최아라가 아직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동네 병원에서 심각한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몇 환자들이 일반적인 약물에 이상 반응을 보인 후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발작을 일으켰고 다른 이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복용량을 바꾸거나 잘못된 약을 섞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아라는 그 부서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박혜진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사람이 김 씨 저택을 돌아다니며 한 아이의 보살핌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최아라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날 아침 민우가 깨어나지 않자 최아라의 관심은 박혜진에게로 날카롭게 향했습니다. 의사들과 하인들이 아이를 깨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는 동안 박혜진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들고 의료팀 옆에 서 있었는데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저 감정 없이 현장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장 경험이 적은 하녀조차 그녀보다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최아라는 그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박혜진은 질문을 하지도 도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거의 너무나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아라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행동은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아끼는 간호사라면 돕거나 적어도 눈에 띄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박혜진은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최아라의 우려는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과거에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을 때를 알아챌 만큼 충분히 겪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민우가 계속 반응이 없자
김도연 씨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의사들은 기계와 검사 결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제, 감염 가능성, 희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범죄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아라는 만약 누군가 고의로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이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인파를 벗어나 민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건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난감, 물병, 약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그녀를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박혜진이 민우에게 주던 알약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비타민 보충제여야 했습니다. 최아라는 상자를 열고 알약들을 보았습니다. 라벨은 정확했지만 알약들은 그녀가 병원에서 일할 때 기억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것들은 더 작았고 다른 색으로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를 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검사하거나 적어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최아라는 다시 박혜진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병원 시절의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작은 실수가 어떻게 비극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행동하는 전문가들이 종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최아라는 입을 여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저 청소부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을 잃은 고통, 의료사고의 트라우마,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거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도연 씨와 주치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간호조무사였으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망설였지만 그녀가 얼마나 침착하고 집중하고 있는지를 본 김도연 씨는 모두에게 물러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아라는 그에게 알약을 보여주고 자신이 알아챈 것을 설명했으며 박혜진의 과거에 대해 기억하는 바를 공유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좋은 면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알약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분 안에 팀은 그 안에 든 물질이 라벨에 적힌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약한 진정제 성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일 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의 신체 기능을 둔화시킬 만큼은 강했습니다. 최아라의 의심이 옳았습니다. 김도연 씨는 아무 표정 없이 가만히 서 있는 박혜진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병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보안팀이 호출되었고 박혜진은 집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의사는 민우에게 다른 치료를 시행했고 곧 그의 상태는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아라는 멀리서 다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가사 도우미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어 생명을 구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민우를 병원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필수품을 챙기고 있었으며 김도연 씨는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집안의 긴장감은 분 단위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시를 외치고 전화벨은 울리고 사설 구급차는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최아라는 복도 근처에 서서 혼란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민우를 병원으로 데려간다면 진실이 묻히거나 은폐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김도연 씨에게 곧장 걸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서재로 들어갔고 최아라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최아라는 잠시 가만히 서서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응급치료, 환자 모니터링, 약물 취급에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주의한 결정 때문에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본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실수 중 하나가 그녀의 여동생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은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직업에 머물 수 없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간단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 청소는 의료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가 김씨 저택에 지원했을 때 그녀는 다시는 의료 문제에 관여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태의 민우를 보며 그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징후는 그녀에게 명확했습니다. 느린 호흡, 깊은 무반응, 그러나 안정적인 신체 상태. 이것들은 그녀가 이전에 본 증상들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도현 씨에게 자신의 의심을 말했습니다. 민우는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물에 중독된 것이었습니다. 최아라는 그 증상이 어떻게 밀양의 진정제 노출과 일치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물질들은 신체를 약화시킬 만큼은 강했지만 죽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혼란, 졸음, 얕은 호흡을 유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것을 찾지 않는다면 놓치고 아이가 그저 아프다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최아라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이러한 반응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환자를 진정시키거나 조용하게 만들거나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 고의로 이 약물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적도 갈등도 없는 아이를 왜 누군가가 해치려 했을까? 최아라는 그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수십억대 자산가이시고 그 아이는 회장님의 상속 재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률 문서, 가족 간의 논쟁, 그리고 일부 친척들이 민우의 안녕보다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던 방식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김도연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우가 주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된 상속 계약서를 기억했습니다. 그 돈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최아라는 김도연 씨의 눈에서 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료 응급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하고 신중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확신하는지 물었습니다. 최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추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를 알 만큼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된 공격입니다. 그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간호사의 이상한 침착함, 느린 증상, 모든 것의 타이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최아라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아라는 아직은 모르지만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상 약물 스케줄,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아는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알약을 바꾸거나 무언가를 섞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 그녀는 그에게 만약 지금 민우를 옮긴다면 병원이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물은 이미 그의 몸에서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최아라는 남아서 돕겠지만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이를 구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김도현 씨는 일어서서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질문,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감정, 즉 결단력도 느꼈습니다. 그는 최알에게 돌아와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를 멈추고 약물을 검사하고 저택에서 적절한 장비로 민우를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일을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만약 책임자가 자신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시도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누구보다 최아라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보안 책임자를 불러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의사에게 머물되 병원과 어떤 보고도 공유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최아라는 지휘할 준비를 하고 옆에 섰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로부터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이제 이것이 무작위적인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공격이었고 누군가 신중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사무실을 나설 때 집안의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 방 밖에 누구도 아직 완전한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최아라와 김도연 씨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염두에 두고 복도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민우를 보호할 것이지만 또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최아라는 어깨에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의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지만 집중하고 있는 김도연 씨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구했소. 그가 말했습니다. 최아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우가 관찰되고 있는 것일 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일을 막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누가 배후에 있고 왜 그랬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마침내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격을 받았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도연 씨의 망설임 섞인 지지에 최아라는 상황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민우가 먹거나 복용한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방 직원들에게 상세한 질문을 하고
식료품 저장실과 냉장고를 확인했으며 심지어 빈 용기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최아라는 간호사의 일일 기록을 살펴보고 음식 및 보충제 일정과 대조했습니다.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에게 주스, 국 또는 비타민이 제공될 때마다 그것은 새로운 간호사인 박혜진이 직접 다루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 물건들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했지만 박혜진은 아이에게 제공하기 전 최종 준비를 자신이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최아라는 이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일어난 모든 일에 압도당한 김도현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최아라를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판단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검사를 기다리는 것은 적에게 모든 흔적을 지울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아라는 김도현 씨에게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민우를 병원으로 데려간다면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지연 때문만이 아니라 간호사가 그곳에 동맹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같은 병원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증거를 숨기거나 결과에 대한 접근을 막을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최아라는 의료계에서의 과거 경험에서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스템 내부의 인맥이 범죄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금 이 집에서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일했던 병원에서는 사고로든 수술 회복을 위해서든 가볍게 진정된 환자들을 위해 종종 응급 해독 기술을 사용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아라는 간단한 간 해독 용액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우 낮은 용량으로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진정제를 그의 몸에서 더 빨리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도현 씨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현장의 주치의에게 그것이 안전한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최아라의 자신감에 놀랐지만 그녀가 설명한 방법이 특정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최아라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는 의료용품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완벽한 병원 수준의 시설은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액체 용액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자 그녀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의사에게 감독을 요청했으며 김도현 씨가 내내 방에 있도록 했습니다. 최아라는 아직 의식이 없는 민우에게 작은 주사기를 통해 해독제를 천천히 투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어린 소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흐른 지 거의 20분이 지났을 때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민우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최아라가 먼저 그것을 알아채고 가리켰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입술이 약간 움직이더니 기침을 했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진짜였습니다. 김도현 씨는 벌떡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다시 기침을 했고 그의 눈꺼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더 깊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바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을 옆으로 돌리자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아라는 마치 자신이 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감정에 북받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너무 세게 껴안을까 두려워하며 아들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최아라의 성공에 분명히 놀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승인했습니다. 방 안의 직원들은 가만히 서 있었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우는 살아있었습니다. 최아라가 그를 되살렸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아라는 일어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김도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회장님 아들을 죽이려 했고 그 사람은 아직 이 집 안에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긴장감이 즉시 돌아왔습니다. 김도연 씨는 눈물을 닦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최아라는 모든 출입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조사될 때까지 아무도 저택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있던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간호사는 즉시 신문 받아야 했습니다. 음식은 검사되어야 했고 민우의 모든 소지품은 다시 조사되어야 했습니다. 최아라는 그에게 집을 범죄 현장처럼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보안팀의 저택을 봉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아라는 방 밖으로 나가 보안 책임자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본 사람처럼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집 전체는 공황 상태에서 통제된 경계 태세로 바뀌었습니다. 보안팀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모든 문에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주방용품은 감시에 놓였습니다. 최아라는 의사와 함께 민우를 살린 치료법과 그를 독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주스병과 보충제를 증거로 보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신뢰하는 수사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설 감식팀이 가능한 한 빨리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민우는 접근이 제한된 안전하고 통제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직 최아라, 김도연 씨, 의사, 그리고 2명의 경비원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워했습니다. 저택 안에는 속삭임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간호사 박혜진은 민우의 붕괴 조짐이 보인 이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아라는 그녀의 방을 즉시 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모든 것을 승인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장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잠재적인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은 봉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우는 안정적이었고 최아라는 가까이 머물며 매시간 글을 확인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보안팀과 이야기하고 CCTV 영상을 검토하고 지난주의 일정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최아라는 그의 아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또한 훨씬 더 큰 무언가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응급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아직 배후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알아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최아라를 신뢰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청소부 이상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족과 진짜 위험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우의 작은 숨소리가 조용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이제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은 감시해 있었습니다. 공격은 실패했지만 적은 여전히 그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저택보안팀에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간호사 박혜진은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철저한 감시해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들이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집안을 돌아다니고 침착하게 전화를 확인하며 그저 자기 일을 하는 의료 전문가인 척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이제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집안 규정이라는 핑계로 항상 그녀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김도연 씨는 민우의 방 가까이에 머물렀고 최아라는 직원용 복도를 통해 빠르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 뒤편에 위치한 사용한 장갑, 포장지, 일회용품 등을 모두 버리는 의료 폐기물 통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냄새를 무시한 채 조심스럽게 더미를 뒤졌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봉지 안에 숨겨져 있던 사용한 주사기였습니다. 최아라는 장갑 낀 손으로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주사기 안에는 아직 아주 소량의 투명한 액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그녀는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훈련은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해답을 담고 있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져온 밀봉 용기에 조심스럽게 넣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간호조무사 시절에 옛 인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전 동료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신속한 화학 검사를 할 수 있는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아라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긴급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택배 기사가 즉시 주사기를 수거하도록 주선하고 기다렸습니다. 집이 봉쇄된 상태로 남아있고 간호사가 아무 일 없는 척하는 동안 최아라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분석 결과가 그녀의 의심을 확인시켜 준다면 이것은 더 이상 내부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형사사건이 될 것이고 행동을 취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최아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김도연 씨의 허락을 받아 박혜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어쩌면 너무 깨끗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아라는 서랍, 옷장, 매트리스 밑을 수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간호사의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신분증 몇 개, 그리고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은 보통의 다이어리와는 달랐습니다. 이상한 암호, 기호, 그리고 바로 이해하기 힘든 짧은 문구들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호들 사이에서 최아라는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기록은 거액의 돈과 연결되어 있었고 일부 날짜는 김 씨 가문의 사업 일정에서 중요한 행사들과 일치했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메모, 회사 이사들의 이름, 심지어 김도연 씨의 고인이 된 아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최아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공격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재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수첩을 뒤졌습니다. 뒤쪽에서 그녀는 접힌 종이들을 담고 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행 정보가 인쇄된 이메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손으로 쓴 물품 목록이었고 일부는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최아라는 아동 진정 진행 중이라고 적힌 항목 옆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줄에는 법적 이전 곧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된 작전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박혜진을 보내 가족에게 접근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우를 해치고 아마도 김도연 씨의 재국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에 영향을 미칠 법적 변화를 유발하려 했던 것입니다. 최아라는 모든 것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박혜진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최아라는 곧장 김도연 씨의 서재로 가서 그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더 이상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이, 그의 회사, 그의 미래. 그날 밤 늦게 최아라는 연구실 결과를 받았습니다. 주사기에서 발견된 액체는 표준 의료에서 사용되는 어떤 것보다 강한 산업용 진정제의 일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특히 반복적인 투여에서는 위험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물질이 소량으로 자주 투여될 경우 느린 장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최아라는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물리적 증거, 목격자 진술, 그리고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동기. 그녀는 보고서를 인쇄하여 김도연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조용히 그것을 읽었습니다. 종이가 그의 손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살인이오. 그는 일어서서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최아라는 준비된 채 그의 옆에 섰습니다. 집은 더 이상 공황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통제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투 요원이었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진 훈련된 조작자였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상속인을 제거하는 것. 김도연 씨와 최아라는 아직 경찰을 개입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증거로 박혜진을 덫에 걸리게 하고 그녀가 다시 방해하려는 현장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최아라는 준비할 시간을 하루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그녀가 만지는 모든 물건을 격리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변호사, 카메라, 증인들과 함께 통제된 환경에서 그녀와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최아라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고 마음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의료계로부터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의료 및 범죄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깊은 존경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틀 만에 내 가족을 위해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해주었소.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최아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준비되었고 그녀가 진실을 빛으로 가져올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수집되자 최아라는 민우를 거의 죽일 뻔한 여자와 대면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또는 닫힌 문 뒤에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즉 모든 가사 직원과 김도연 씨 자신 앞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일어난 일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진실에 대해 혼란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최아라는 민우가 놀곤 했던 주거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 하녀, 주치의, 그리고 물론 박혜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곳에 모이도록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였을 때 김도연 씨는 연구 결과가 담긴 서류 폴더를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아라는 주사기, 수첩, 암호 메모 사본 등 자신이 회수한 물건들이 담긴 가방을 들고 그를 뒤따랐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최아라는 중앙으로 걸어가 박혜진 앞에 섰습니다. 그녀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최아라는 방금 세탁실에서 플러그를 뽑은 뜨거운 다리미를 간호사에게 직접 겨누며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방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다리미는 아직 따뜻했고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충격에 빠져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혜진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긴장감이 깨졌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가려 했지만 2명의 보안 경비원이 즉시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김도연 씨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최아라가 주도하도록 두었습니다. 최아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박혜진이 자신의 신분을 속였고 민우를 서서히 독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하다고 최아라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도연 씨가 앞으로 나서서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는 주사기에서 발견된 진정제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가 말하는 동안 최아라는 가방을 열고 사용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룹 앞에서 그것을 들어보이며 안에 아직 남아있는 미세한 액체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수첩 페이지 4번을 꺼냈습니다. 이상한 암호와 김씨 가문과 관련된 금융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는 페이지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설명했습니다. 느린 독살, 아이의 음식에 대한 접근, 암호화된 계획, 그리고 민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잠재적인 금전적 이득과의 연관성까지. 박혜진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차분했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아라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으며 이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최아라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리면서 박혜진은 자신이 간호사이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마침내 힘을 잃었습니다. 하녀 중 한 명이 분명히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직원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신뢰감 있게 행동했던 여자가 이제 방 한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며 떨고 있었습니다. 최아라는 서류를 의사에게 건넸고 의사는 그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아라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즉시 와서 저택보안팀에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박혜진은 계속해서 자신이 결백하다고 외쳤지만 경비원들은 그녀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자리에 앉혀 감시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직원들은 자신들이 모두 함께 겪었던 위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최알에게 조용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들 중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로부터 그의 온 가족을 구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 발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경찰이 사복 차림으로 도착했고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와 김도연 씨와 최아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최아라는 주사기, 문서,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경찰관들은 박혜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횡설수설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끌려갈 때 나머지 직원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아라는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창백하지만 흔들림 없는 얼굴로 그녀 옆에 섰습니다. 위험은 이제 집 밖으로 나갔지만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발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이제 완전히 깨어나 기분이 나아진 민우가 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아버지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민우는 그에게 곧장 달려가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김도연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울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안도, 감사,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최아라는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서서 조용한 만족감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수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감히 행동했기 때문에 그 소년이 살아남았다는 명백한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도 권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보이지 않았던 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숨겨왔던 과거를 가진 여자. 최아라는 민우를 구했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잊혀졌던 가사 도우미는 그 어린 소년이 살아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극적인 대면 이후 며칠 동안 최아라는 경찰과 수사관들에게 모든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의심하고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용한 주사기, 암호화된 수첩, 간호사의 이상한 행동, 재무문서, 그 모든 것이 상세하게 공유되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당국이 최아라의 두려움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혜진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더 큰 국제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조직은 개인 간호사, 가정교사, 보호자와 같은 전문가들을 이용해 조용히 활동하며 아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제된 양의 진정제나 독소를 투여하여 아이를 매일 더 약하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간단하고 끔찍했습니다. 자연사처럼 보이는 죽음을 유발하고 그 후에 혼란과 감정적 혼돈을 이용해 상속자금, 생명보험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냉혹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이었고 민우는 거의 그 희생자 중 한 명이 될 뻔했습니다. 그 조직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다른 의심스러운 죽음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알려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했고 그들의 가족들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김 씨 저택에서 수집된 증거로 당국은 점들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혜진은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김도연 씨에게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규율과 전문가에 대한 신뢰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그 신뢰가 그의 외아들의 생명을 거의 앗아갈 뻔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변호사, 수사관, 아동보호 담당자들과의 회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거의 일어날 뻔했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구한 단 한 사람을 간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아라는 내내 그의 바로 앞에 있었고 그는 그녀를 그저 배경의 일부로만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녀의 전체 이야기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도연 씨는 정원에서 민우가 놀던 분수 근처의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 최아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했고 얼굴은 차분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최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 씨는 잡담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가 그녀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그는 그가 그녀를 명확하게 보기까지 이렇게 심각한 일이 필요했다는 사실에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직원의 일부로만 보았소. 그가 인정했습니다. 생각하고 관찰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소. 최아라는 물뿌리개 가장자리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제 동생은 구할 수 없었지만 그 아이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김도연 씨에게 직접 그 말을 한 첫 번째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몇 년 전 의료사고로 인해 공립병원에서 여동생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말했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최아라와 몇 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병원, 유니폼, 그리고 그 상실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우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치 그 병원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바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가 짊어진 무게와 민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왜 그렇게 빠르고 맹렬하게 행동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최아라는 단지 그의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단 하나의 두려움과 맞섰습니다. 그녀는 방역했고 승리했습니다. 최아라는 돈이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평화를 원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그녀가 그것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는 일이나 주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만약 그녀가 간호직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모든 면에서 그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아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에서는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은 마침내 닫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민우는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책임자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최아라는 더 이상 잊혀진 가사도우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그녀에게서 다시는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택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고
그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김도연 씨는 민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회사의 정책을 변경했는데 새로운 신원 조회 절차와 직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보안 강화를 포함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더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안전은 돈이나 벽, 카메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최아라 같은 사람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그녀에게 감사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새로운 존경심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최아라는 겸손함을 유지했지만 그들의 친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관심이나 칭찬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일을 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죄책감 없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종종 다시 웃고 활기 넘치는 아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우를 볼 때마다 그는 그를 잃을 뻔했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최아라를 지나치거나 정원에서 걷는 그녀를 볼 때마다 그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부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아들을 구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과거, 조용한 존재감,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진 여자 최아라였습니다. 김도연 씨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항상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배경에 있으면서 지켜보고 듣고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에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알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마침내 완전한 원을 그렸습니다. 과거는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결말을 썼고 그것은 그녀가 마침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사건은 금세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박혜진은 여러 나라에서 다른 신분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의심스러운 죽음에도 연루되어 있었는데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당국이 그녀가 더 큰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다른 주와 심지어 국제기관들도 개입했습니다. 그 조직은 부유한 상속자,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심을 피하기 위해 미묘한 독살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김 씨 저택의 증거로 전체 작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아라의 증언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 한 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낸 방법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청문회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수사관들은 그녀가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빠른 판단력과 지식은 몇 년 동안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져 있던 것을 폭로했습니다. 최아라가 계속해서 증언하고 관련 사건을 돕자 그녀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TV 채널은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전문 범죄 조직을 발견하고 억만장자의 아들을 구하다. 전국의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의료 전문가, 병원 협회, 심지어 전 동료들까지 그녀의 용기에 감사하기 위해 연락해 왔습니다. 그녀는 의료윤리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몇몇 단체로부터 공식적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병원들은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어떤 곳은 그녀가 간호조무사로 복귀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곳은 그녀가 직원들에게 의료 학대를 인식하고 보고하는 것에 대해 강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최아라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경력 복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삶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초점은 이제 민우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병원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거의 잃을 뻔했던 소년을 보호하고 그가 다시는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는 최아라가 다시는 작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저택의 총괄관리인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것은 리더십과 책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체 직원을 관리하고 가정을 조직하며 안전과 일상 업무를 감독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또한 그녀가 완전한 법적 보호와 재정적 안정을 갖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최아라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녀의 이름을 신탁기금에 올렸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는 그녀에게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직업 이상의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최아라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일하기 위해, 침묵 속으로 사라지기 위해 저택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최아라를 보는 방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바닥을 청소하고 대화를 피하는 조용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한 일뿐만 아니라 침착함과 용기로,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일을 해낸 방식 때문에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일부 젊은 하녀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존경의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아라는 관심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같은 규율로 일을 계속했지만 모두가 그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숨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맞서고 그것을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바닥을 문지르며 끼었던 고무장갑은 이제 힘과 명예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민우를 해치고 김씨 가문으로부터 훔치려 계획했던 사람들은 폭로되고 저지되었습니다. 집은 이제 더 안전해졌습니다. 단지 보안 시스템이나 경호원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더 경각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아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위험이 항상 위험처럼 보이지 않으며 영웅이 항상 배지나 정장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영웅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어서야 할 순간이 올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위험은 멀어졌고 저택 안의 삶은 서서히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더 많이 웃고 자주 웃으며 항상 최아라 근처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돈이 벽을 세울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사람들만이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최아라의 존재는 이제 그 진실의 지속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아라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위협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녀의 역할은 조용히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건의 가족들 중 일부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단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예나 보상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여동생에게 일어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 품고 있던 그 오랜 상처가 마침내 다른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고 다시 한번 자신을 신뢰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최아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와 마주하고 미래를 다시 썼습니다. 희생자로서도 잊혀진 노동자로서도 아닌 보호자로서. 그리고 위험의 장은 끝났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다음 생일날, 김씨 저택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저택의 구석구석을 장식으로 뒤덮거나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대규모 축하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모든 것을 간단하고 의미 있게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혼란을 겪으며 그의 곁을 지켰던 가까운 가족 몇 명, 신뢰하는 친구들, 그리고 직원들만이 초대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민우와 그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날로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풍선 간식이 놓인 작은 테이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적힌 큰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강하고 행복해진 민우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웃고 놀았고 그의 에너지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게임과 선물에 신이 났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한 사람 가까이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최아라. 최아라는 그날 평소의 작업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도 장갑도 청소 카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하고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그녀가 정원으로 들어섰을 때 일부 손님들은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조용한 가사도우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를 얻어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민우는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발견하고는 팔을 벌려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라 이모, 그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우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손을 잡았고 노래를 부를 시간이 되자 케이크 쪽으로 그녀를 끌었으며 선물을 열 때 그녀가 옆에 앉아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최아라는 눈의 감도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마음속에서 느꼈습니다. 평화. 이제 동료가 아닌 팀원이 된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존중과 배려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고 그녀가 편안한지 확인했으며 행사의 모든 부분에 그녀를 포함시켰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모르는 가족들에게는 김도연 씨가 그녀가 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파티 동안 한 번 이상 누군가가 최아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관심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말을 친절하게 받아들이며 매번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아라는 무엇이든 중심이 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주목받는 것이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멀고 차갑게 느껴졌던 이 집에서 그녀는 마침내 배경에 있는 누군가 이상으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그녀가 입은 옷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진정한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김도연 씨가 최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후 내내 미소 짓고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민우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얼굴은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연설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저 서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구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구했소. 그가 숨을 고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당신의 집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오. 최아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다가 근처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놀고 있는 민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소리, 그 기쁨이 그녀가 들어야 할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최아라는 긴 연설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말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항상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녀는 듣고 관찰하고 행동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풍선을 쫓는 민우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안전하고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최아라는 그때 모든 두려움, 여동생에 대한 기억, 힘든 날들, 그리고 조용한 고통이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부자이거나 강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실하고 깊은 보살핌이 어떤 직함이나 직업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일과 일상의 장소였던 집은 이제 진정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지 아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도 그녀는 가족이 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민우가 작은 장난감을 손에 들고 그녀에게 다시 달려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아라는 장난감을 받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멋지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그녀 옆에 앉아 팔에 기댔습니다. 하루의 흥분으로 벌써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아라는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이마에서 쓸어 넘기고 그의 머리 꼭대기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감정이 벅찬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김도연 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소년을 구한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아끼는 누군가였습니다. 아무도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그림자 속에 있다가 그녀의 마음과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 순간까지. 그리고 최아라는 마침내 온전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이나 나빴던 부분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